안녕하세요. 저는 김연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땀으로 번 돈은 정직하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채소 트럭을 몰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았네, 수완이 있었네 하지만 제 모든 것은 잠 못 자고 버틴 밤과 억척스럽게 움직인 낮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런 제 고단한 삶의 유일한 빛은 바로 제 아들, 김동수였습니다. 아비 없이 홀로 키운 자식이라 혹여 엇나갈까, 기죽을까 노심초사하며 키웠습니다. 다행히 동수는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최인서 씨입니다. 환한 미소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단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그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어요. 싹싹하게 다가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어머니, 동수 씨에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어머니를 자랑하고 존경하는지 오늘 직접 뵈니 바로 알겠어요. 정말 고우세요라며 살갑게 구는데 오랜 세월 사람 상대하며 굳어진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데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서는 몇 년 만인지 모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서 씨는 제가 차린 소박한 집밥을 연신 칭찬하며 복스럽게 먹었고 아들 동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두 아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제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저와는 달리 내 아들만큼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미 된 제 마지막 의무이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두 아이를 전망 좋은 한정식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가장 좋은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동수야, 그리고 인서야. 너희 둘 결혼, 엄마는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른 건 몰라도 두 사람이 편히 발 뻗고 잘 집 한 채는 내가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마침 봐둔 곳이 있어. 강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10억 정도 한다.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몸만 들어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돼. 제 폭탄 선언에 아들 동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끼리 월세부터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너무 과분해요. 아들의 겸손한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비 며느리 최인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떡해요? 저 정말 동수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평생 잘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로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하는 모습에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림이지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며느리에게는 존경받는 시어머니.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온 제 삶에 대한 값진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에 앞서 아파트를 미리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최인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엄마도 같이 가봐도 될까요?
제가 하도 자랑을 했더니 당신 딸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고 너무 궁금해 하셔서요. 딸의 새 보금자리를 보고 싶다는 어미의 마음을 어찌 막겠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했어요. 약속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예비 사도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눈으로는 제 차와 옷차림을 샅샅이 훑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기분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거실과 통창 너머로 보이는 시원한 한강 풍경에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동수는 우와, 엄마. 여기서 진짜 사는 거예요? 꿈만 같아요. 라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그런데 최인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풍경을 감상하기보다는 빈 공간들을 유심히 훑어보았어요. 그러고는 동수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집 정말 좋다. 엄청 넓네. 이런 곳은 가구랑 가전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래도 우리같이 꾸미면 정말 재밌겠다, 그치? 그 말은 충분히 순수한 기대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제 귀에는 집의 가치에 걸맞은 내용물을 채워야 한다는 계산처럼 들려 아주 잠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미묘한 낌새에 불을 지핀 것은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나 사부인.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집을 아들 며느리에게 선뜻 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인서가 정말 복이 많네요. 복이 많아. 그런데 집이 좋으니 이 넓은 공간을 채우려면 우리 인서가 고생 좀 하겠어요. 요즘 애들 눈은 높아가지고 이 집 격에 맞추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호호.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리는지. 집만 해주고 끝은 아니겠죠? 라는 속마음을 애써 농담인 척 포장하는 게 너무나 빤히 보였습니다. 순간 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살림인데 자기들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제 말에 예비 사돈의 얼굴에 순간 스쳐가는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 계산이 빗나간 사람의 것이었어요. 집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까의 껄끄러움을 잊으려는 듯 화기애애하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서려는데 바로 옆을 지나던 최인서가 길 건너편에 있는 명품 가구점의 쇼윈도를 보며 갑자기 아들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저 소파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 새집 거실에 두면 정말 딱이겠다. 그녀는 해맑게 말하더니 이내 저를 쳐다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사? 어머니께서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통 크게 하나 사주시지 않는 이상은. 호호,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머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윙크까지 하며 애교를 부렸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선명한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제 재력을 시험하고 제 의중을 떠보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사도는 딸의 실없는 소리를 나무라는 척하며 교묘하게 제게 공을 넘겼습니다. 얘는 어른 앞에서 무슨 그런 농담을 하니. 사부인께서 이미 집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건 뭐든 감사히 받아야지. 벌써부터 욕심부리면 못 써. 도와주시는 건 뭐든 감사히. 그 말은 앞으로 제가 더 도와줘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고 싶었던 제 순수한 마음이 무언가 질척하고 불쾌한 거래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통 크게 사주시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도와주시는 건 뭐든 감사히. 그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집 한 채 해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제 지갑을 열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아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균열은 그렇게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의 가장 미세한 틈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예비 사돈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농담이라며 제 속을 떠보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저렇게 철없이 말하는 걸까?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애썼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겪다 보니 남의 속내를 너무 빤히 들여다보는 병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죠. 아들의 첫 결혼입니다. 제가 괜한 의심으로 아이들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냥 해프닝이었을 거야.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다잡던 즈음이었습니다. 최인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화창한 평일 오후였어요. 벨소리의 화면을 보니 예쁜 며느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난번의 미묘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꿀처럼 달콤하고 살가웠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 인서야. 나도 잘 있었다.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혹시 내일 오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엄마도 같이 뵐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 말에 제 마음속 경보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이고 아이가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언가 정성껏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뭘 보여주려고 그러니? 에이, 비밀이에요. 어머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쁘게 해주려는 순수한 기대감마저 묻어나는 듯 했어요. 저는 제 의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했구나. 아이에게 기회를 주자. 알겠다. 그럼 내일 2시쯤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꾸나. 제가 먼저 장소를 제안한 것은 지난번처럼 그들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저 나름의 작은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니 두 모녀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여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했지만 오늘은 제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최인서의 옆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짙은 남색 벨벳으로 포장된 큼직하고 묵직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큰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어머니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에요. 최인서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쩌면 지난번 제 굳은 표정을 보고 자신들의 경솔함을 사과하는 의미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한 오해로 아이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그냥 와도 되는데. 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포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남색 벨벳 천위에 은박으로 우리의 드림 하우스 프로젝트라고 새겨진 고급스러운 앨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애써 부정하며 앨범을 펼쳐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빙룸이라는 제목 아래 잡지에서 오려붙인 듯한 최고급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브랜드 이름과 모델명, 그리고 자로 잰 듯 정확한 가격까지 적혀 있었죠. 폴트로나 프라우, 체스터 원 소파, 약 3,800만 원. 다음 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 쉐이프, 약 1,500만 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88인치, 약 4,50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표가 제 눈을 공격했습니다. 주방 카테고리에는 서브제로 빌트인 냉장고, 가게나우 인덕션과 오븐, 밀레 식기세척기 등 수입 주방 가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적어놓은 금액만 합쳐도 웬만한 국산차 한 대 값은 훌쩍 넘었어요. 침실 페이지에는 헤스텐스 2000T, 약 7천만 원이라는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침대 사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드레스룸이라는 페이지에는 최인서 본인이 입고 싶은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아래에는 예물과는 별개임이라는 친절한 주석까지 달려 있었어요. 가장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에는 최고급 안마의자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사돈 어른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바디프렌드 파라오이라는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혼수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미끼로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청구서였어요. 앨범의 맨 마지막 장에는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 합계 1억 8,750만 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철없음이나 욕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벽한 물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선전포고였죠. 제가 굳은 얼굴로 앨범을 덮자 최인서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말로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우실까봐 저희의 꿈이 담긴 비전보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어머니께서 10억짜리 집을 해주셨는데 그 격에 맞는 물건들로 채워야 동수 씨 얼굴도 살고 어머니 위신도 서는 거잖아요. 옆에 있던 예비 사돈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부인. 이건 그냥 혼수가 아니에요. 동수 씨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죠. 동수 씨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집들이 와서 이런 걸 보면 동수 씨를 허투루 보겠어요? 다 아내 잘 얻고 처가 잘 만났다고 생각하지. 결국 다 동수 씨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사부인께서도 같은 마음이시죠? 투자.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을 저들의 가짜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투자로 취급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입을 열었어요. 이걸 나와 상의도 없이 둘이서 만들었다는 거니? 네, 어머니.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마음에 드세요? 최인서는 정말 제가 기뻐할 줄 알았다는 듯 천진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상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잖은 충고나 가르침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굳게 닫았던 앨범을 다시 열어 그들의 면전에 펼쳐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냐고? 인서야, 그리고 사돈. 이건 내 아들의 신혼집을 꾸리는 혼수 리스트가 아니라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옮겨놓으려는 도둑 신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두 모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제 차가운 일갈의 호텔 라운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던 두 모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예비 사돈이 먼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도둑 신보라니요. 저희가 사부인을 어떻게 보고 이 귀한 앨범을 밤새워 만들었는데 좋게 봐주실 순 없는 건가요? 좋게 봐달라. 사돈 따님 이름으로 된 명품백이며 모피 코트, 그리고 사돈 쓰실 안마의자까지 버젓이 적어놓고 이걸 좋게 봐달라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세요? 제 반박에 최인서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아까의 애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날이 선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시댁에서 집 해주시면 그 집에 걸맞게 혼수 채울 수 있도록 친정에서도 돕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댁에서 더 보태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옛날 방식? 사람의 도리와 염치를 아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란다. 너희가 말하는 요즘 방식이라는 게 시어머니 될 사람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거라면 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드림 하우스 프로젝트 앨범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는데 등 뒤로 최인서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때문에 동수 씨와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만 더 던져주었죠. 아니, 내 아들을 위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거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아들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최인서에게서 전후 사정을 다 전해 들었겠죠.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인서 씨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발 화 푸세요. 아들의 사과에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아직 상식이 통하는구나. 정신만 차리면 되겠구나. 저는 아들 앞에 그 문제의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동수야, 이걸 보고도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게 생각이 짧은 수준으로 보이니? 이건 나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야. 아들은 앨범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했네요. 인서 씨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나서 단단히 얘기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리스트, 당장 찢어버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반응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편이구나.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사랑도 좋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해.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일이 제대로 풀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동수예요. 그래, 인서는 만나서 얘기 잘했니? 네, 그게 어머니, 인서 씨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들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서 씨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께서 자기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구박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 앨범도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밤새워 만든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대요. 그냥 자기의 꿈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속상하다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다는 거니?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는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인서 씨 말이 요즘은 다들 그렇게 소통한대요. 시댁 어른들께서 일일이 물어보기 번거로우실까봐 아예 신부 쪽에서 원하는 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최인서는 자신의 탐욕을 요즘 방식, 소통, 예의라는 말로 포장하고 아들은 그 말에 완전히 세뇌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김동수,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 여자가 우는 게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에 동조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인서 씨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세상 물정을 모르고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저 여우 같은 계집애의 가면을 벗겨내야겠다고. 저는 곧바로 최인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단둘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룸이 있는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어요. 인서야, 어제 동수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이제 내 앞에서는 그런 가식적인 눈물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꾸나. 제 직설적인 말에 최인서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가식이라니요.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진심? 시어머니 될 사람 등골 빼먹으려는 게 진심이라는 거니? 어머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최인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존경심 따위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10억짜리 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의 격을 그만큼 높게 봐주시는구나. 동수 씨가 앞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배경과 수준은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거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용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기름은 너희가 알아서 넣으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기름. 지금 이 상황을 기름에 비유하는 저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그 수준에 맞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동수 씨를 위한 길이고 결국엔 어머니의 명예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안 그런가요? 그녀는 이제 저를 가르치려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손을 덥석 물어 팔뚝까지 삼키려는 그 탐욕과 오만함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음식값은 이걸로 하거라. 그리고 그 가짜는 앨범도 너나 실컷 보든지 불쏘시개로 쓰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너처럼 염치 없는 며느리를 들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 최인서는 테이블 위에 수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텐데요. 동수 씨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으세요? 그녀의 그 자신만만한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더 끔찍한 일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서와의 독대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제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마 최인서에게서 제가 한 말을 모두 전해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눈치만 살피고 있겠지요. 며칠간의 냉전 끝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인서 씨랑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짧게 그러거라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의중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쉬어 두 사람이 무거운 얼굴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인서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 아들에게 시달려 기가 죽은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식탁에 앉히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였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말이 뭐니? 제 물음에 아들 동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옆에 앉은 최인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들이 누구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 가슴 한쪽이 시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난 며칠 동안 인서 씨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인서 씨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는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죠, 인서 씨? 아들의 말에 최인서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고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잘못을 뉘우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말과 행동 어디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 뿐이었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인서 씨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어요. 그 사실 인선의 집안 형편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좀 어려워요.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빚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면서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 저 기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에 조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속셈이었죠. 그래서 집안이 어려우니 내 돈으로 그 빚까지 갚아달라. 뭐 그런 말이니? 제 날카로운 지적에 동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인서가 왜 그랬는지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혼수 리스트도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인서랑 다시 얘기해봤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추리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노여움 푸시고. 그때 옆에서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최인서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다가 이내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 정말 동수 씨 사랑해요. 동수 씨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그냥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로 저희가 시작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께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악어의 눈물에 제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쏟는 최인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뱉어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30년간 제가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돈 몇 푼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제 체면 봐서라도 눈 딱 감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돈 몇 푼. 제 평생의 피와 땀을 아들은 고작 돈 몇 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앞에서 저를 낳고 길러준 어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아들을 향한 제 마음속의 모든 애정과 연민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허탈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 품에 안겨 교활한 미소를 숨기고 있을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도 차가웠던 탓일까요? 아들은 저를 보고 순간 움찔했고 최인서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너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마.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이한 평온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압도하는 듯 했어요. 아들은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제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을 저런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서 구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 어머니는 죽고 냉철한 김연복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아니 아들과 그 여자를 쫓아내듯 내보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어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제 사치였습니다. 지난밤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돈 몇 푼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잠에서 깨운 죽비 소리와도 같았어요. 이제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자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과 제 평생의 노력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싸움이었죠. 제 사업체를 노리는 악덕 기업과 맞서 싸울 때처럼 저는 이제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을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구수한 향에 마음이 편안해졌겠지만 오늘은 마치 쓰디쓴 한약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억척을 떨며 단골을 만들고 작은 가게를 열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공장을 세워 거래처와 피 말리는 싸움을 벌이던 순간들.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고생이 결국 내 아들 동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되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이 정도 해주실 능력이 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능력. 그래, 나에게는 능력이 있지. 하지만 그 능력은 이런 가짜는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는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대로 사용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낡은 주소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번호 속에서 제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 기사. 박 기사는 과거에 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 공장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그는 끈질긴 수사로 진범을 밝혀내 제 누명을 벗겨주었죠. 그때의 인연으로 몇 번 식사를 대접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정중히 사양하던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을 그만두고 진실탐문소라는 이름으로 흥신소와는 조금 다른 사실관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여보세요. 박 기사님, 저 김연복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반가움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님. 제가 어떻게 대표님을 잊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박 기사님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그는 군소리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사무실 근처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박 기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 회사가 아닌 김연복 개인의 일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낯선 주소를 따라 허름한 상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진실탐문소라는 간판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기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그의 사무실은 어떠한 장식도 없이 책상과 서류 캐비닛, 그리고 낡은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꾸밈 없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박 기사가 내어주는 믹스커피를 받아들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곧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최인서라는 여자를 데려온 것부터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기로 한 것, 그리고 그들이 내민 1억 8천만 원짜리 드림하우스 프로젝트 앨범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 기사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사실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깊고 차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최인서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떠도는 소문이나 가십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재산 상태, 특히 부채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부동산이나 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인서라는 아이의 과거 행적, 이전에 교제했던 남자나 혹시 파혼한 경험은 없는지, 그 가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평판도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바닥까지 전부 알아야겠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박 기사는 메모지를 집어들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식 문제만큼 부모 속을 태우는 일도 없지요. 대표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캐비닛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확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착수금을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 기사가 제게 말했어요. 너무 상심 마십시오, 대표님.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입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선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공장에 나가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사무실에서는 결제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상념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근 후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때면 어김없이 아들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에게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같은 안부 문자가 몇 번 왔지만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모정이 아니라 냉철한 기다림이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들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모습. 사진 속의 아들은 언제나 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역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흘리는 눈물 몇 방울에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조용하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박 기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표님, 저 박 기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요청하신 건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곧이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1차 보고서 대웹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서재 안에는 오직 제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서늘한 빛과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기사가 보내온 보고서 파일은 암호로 잠겨 있었고 전화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비로소 그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인서 및 그 가족에 대한 사실 조사 보고서. 저는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의 감각도 잊은 채 화면에 박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재무 상태 및 부채 현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고 건조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인서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번듯해 보이던 아파트는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대출금은 아파트 시세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여러 곳에서 받은 고금리 신용대출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최인서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작은 무역회사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리스 차량이었고 그마저도 리스료가 수개월째 연체되어 곧 회수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빚, 빚, 빚.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가 빚더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소비 패턴 및 SNS 활동 분석. 박 기사의 팀은 그들 가족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실제 재정 상태와는 너무도 다른 이중 생활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어요. 최인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게시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들도 수두룩했어요. 모든 것이 빚으로 쌓아올린 허영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재정 상태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이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표 대상 최인서 모녀은 딸의 결혼을 통해 현재의 재정적 위기를 일거에 타개하려는 뚜렷한 목적성을 보임. 이미 이 정도만으로도 그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지만 보고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최인서의 과거 이력 및 대인 관계 섹션이었죠. 스크롤을 내리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최인서는 1년 반 전 다른 남자와 파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쪽 집안에서 신혼집으로 2억 원짜리 빌라를 마련해주자 최인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의 격에 맞는 혼수를 운운하며 수천만 원대의 수입 가구와 가전제품 리스트를 들이밀었고 예물로 다이아몬드 세트는 물론 최인서 어머니의 밍크코트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남자 쪽 집안이 상식 밖의 요구에 반발하자 최인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눈물로 매달렸고 그 아들은 제 아들 동수처럼 그녀의 편에 서서 자기 부모와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남자 쪽 부모가 결혼을 엎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양가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남자 쪽 친척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첨부해 놓았어요. 그 친척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집 여자들은 아주 전문적인 꽃뱀 모녀예요. 남자 집안 재산 규모 보고 빨아먹을 수 있는 단물만 쏙 빼먹고 튀려는 속셈이었죠. 하마터면 집안 거덜날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상습범이었고 제 아들은 그들의 새로운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잠시 망연자실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또 박 기사였습니다. 추가 보고서 송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최인서 개인에 대한 더 깊숙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수입의 대부분을 명품 의류와 가방, 피부과 시술, 해외여행에 쏟아붓고 있었고 카드 돌려막기로 간신히 신용불량을 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업 또한 번듯한 회사원이라고 저를 속였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 단위로 계약직 자리를 옮겨 다니며 제대로 된 경력 하나 쌓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인생 자체가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찬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던 제 마음이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들이 왜 그토록 뻔뻔하고 조급하게 저를 몰아세웠는지,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사기꾼 모녀를 제 아들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 전체를 한 부씩 전부 출력했습니다. 수십 장의 A4 용지가 묵직하게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이며
앞으로 제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출력된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꺼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밤을 샜습니다. 제 옆에는 어젯밤 출력해 놓은 진실이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감정으로 설득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팩트,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만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집으로 와라.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제 메시지에는 어떠한 감정도 안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을 뿐이죠. 몇 분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 역시 제 메시지에 담긴 서늘한 결의를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날 하루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재판을 앞둔 검사처럼 저는 아들에게 어떤 순서로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어떤 말로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약속된 저녁 8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긴장하고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마 그동안 최인서와 저 사이에서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왔느냐? 들어오너라. 저는 아들을 데리고 거실이 아닌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 아들도 거의 들어온 적이 없는 곳이었죠. 육중한 원목 책상을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의자에, 아들은 방문객용 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문제 직원을 면담하는 듯한 구도였어요. 아들은 이 낯설고 권위적인 분위기에 더욱 주눅이 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아들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읽어봐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최인서 및 그 가족에 대한 사실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을 본 아들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읽어보면 안다. 아들은 마지못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짓던 아들의 표정은 최인서 가족의 상세한 부채 내역과 담보대출 현황을 읽어내려가면서부터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SNS 속 허영의 기록들을 보며 그의 입술이 바싹 말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여러 번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인서 씨가 저한테 이렇다는 말 한마디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얘기하거라.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인서의 과거 파혼 이력과 그 수법이 제 아들의 경우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아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힘겹게 눈으로 좇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최인서의 개인 신용카드 내역과 돌려막기 실태까지 확인했을 때 아들은 결국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들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여자의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아들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이렇게까지 차가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수, 똑똑히 들어라.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내가 말한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의 인생이 저런 파렴치한 사기꾼 집안의 현금 지급기로 전락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것이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너의 배경과 나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지독한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칼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저 모든 거짓말과 빚더미를 끌어안고 저 여자와 함께 내 집에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로 저 여자와 그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올 것인지. 오늘 밤 내가 이 서재의 문을 열고 나가기 전까지 결정하거라. 만약 전자를 선택한다면 오늘 이후로 나를 어머니라 부를 생각도 내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탐낼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내게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제 최후 통첩에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책상 위에 흩어진 진실의 증거물들과 그 앞에 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에 우리 모자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제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수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제가 내민 진실의 뭉치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글자를 외울 기세로 혹은 그 안에서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관계가 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들의 이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닐 거야, 어머니. 이건 아닐 거예요. 인서 씨가 저한테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 어머니께서 사람을 잘못 써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시키려는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그 처절한 부정의 몸짓을 보니 제 마음 한편이 다시금 아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해지는 것은 아들을 다시 거짓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김동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자료는 합법적인 경로로 확인된 사실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기록, 법원의 등기부등본, 카드사의 연체 기록. 이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한 것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여자와 그 어미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울음소리에는 사랑에 대한 배신감, 진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깊은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한낱 계집의 눈물에 눈이 멀어 너를 낳고 길러준 어미의 충고를 돈 몇 푼 아까워하는 잔소리로 치부해버린 너 자신의 어리석음에게 용서를 구하란 말이다. 제 서리빨 같은 말에 아들은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이 교훈을 뼈에 새길 시간이 필요했어요. 잠시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당장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아니.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싱겁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며, 내가 자기 딸을 농락했다며 피해자인 척 밖으로 떠들고 다닐 게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제 말에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책상 위에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짜에 상견례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예정대로 상견례는 진행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이것은 더 이상 너와 그 여자의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저 파렴치한 사기꾼 모녀를 위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저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똑똑히 알리고 그들의 가면을 우리 손으로 벗겨내야 한다. 제 계획을 들은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동수야. 사회는 정글이다. 어설픈 동정심은 너를 잡아먹으려는 짐승들에게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배워라. 너를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한 것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되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다시는 너를 얕보고 달려들지 못하는 법이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그 여자에게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된다. 이게 다 사실이냐고. 할 수 있겠니? 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연 배우들의 각본도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저들이 제 발로 심판대 위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처럼 묘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당에 가장 좋은 별실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즈넉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아주 값비싼 방이었죠. 우리가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최인서와 그의 부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혼수 문제를 완전히 확정짓고 승리를 자축할 생각이었겠지요. 저와 제 아들을 발견한 최인서의 어머니, 예비 사돈이 가장 먼저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리고 우리 동수 서방. 먼저 와 계셨네요. 호호.
지난번에는 저희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부인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앉으시지요.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인서는 동수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그의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녀의 손길을 슬쩍 피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죠. 그 미묘한 거부에 최인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동수 씨, 아직도 화나셨어요? 라며 애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최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서의 아버지는 시작부터 제게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인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대표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으니 앞으로 많이 배우고 성장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예비 사도는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 말이에요. 호호. 우리 인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이것저것 담았지 뭐예요. 거기서 사부인께서 보시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만 몇 개 추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야 사부인의 안목을 믿으니까요. 그 말은 즉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해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음식이 절반쯤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옆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모두 서류 봉투로 향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그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제가 서류 봉투를 열자 최인서 모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장, 그들의 빚더미가 상세히 기록된 재무상태표를 꺼내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부인. 두 분 명의로 된 부채가 총 7억 원이 넘더군요.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고 아버님 회사는 수년째 적자에 타고 다니시는 차는 리스료가 연체되어 곧 회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인서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어디서 남의 집안 사정을 함부로. 무례한 짓?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다음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SNS를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인 분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며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은 무례한 짓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느라.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것도 사업의 일환이었습니까? 저는 마침내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인서의 과거 파혼 기록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1년 반 전 금형공장 아들과 파혼한 기록이 있더군요. 인서 양. 수법이 어찌나 똑같은지 감탄했습니다. 집을 해주니 그 격에 맞는 혼수를 요구하고 예물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 어머니의 모피코트까지. 이것도 요즘 젊은이들의 소통 방식의 일환이었나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인서와 그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보며 신호를 주었습니다. 동수는 그 신호를 받고 옆에 앉은 최인서를 싸늘한 눈으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인서 씨,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최인서는 동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인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빙자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저희 쪽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음식값은 제가 낼 테니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고 천천히들 드십시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별실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까지 그 방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세 사람의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별실의 육중한 미닫이 문을 닫고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와장창 하고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뒤이어 여태껏 교양 있는 척 내숭을 떨던 예비 사돈의 입에서 악에 바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줘? 다 된 결혼에 재 뿌리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얼굴이 시뻘개진 그녀가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식당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배인은 제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로서도 부득이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나? 저 여편네가 지금 내 딸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번에는 최인서가 동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수 씨,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나 정말 동수 씨 사랑한단 말이야. 이건 다 우리 엄마가 시켜서 아니, 다 오해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응? 제발. 그녀는 제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 보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아들의 싸늘한 한마디에 최인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뒤로 한 채 저는 아들의 등을 단단히 받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게 기댄 채 가늘게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아들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모습을 보니 지난 몇 주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난 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앞으로 돌아섰어요. 어머니. 아들은 저를 부르더니 이내 제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그토숱한 경고를 보내셨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의 진심을 돈 몇 푼 아끼려는 욕심으로 매도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불효자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치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지 생각하면 저는 정말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놈도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동수야. 어미는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만큼 약하게 키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법이다. 너의 잘못이 크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지 못한 내 탓도 있는 게야. 제 말에 아들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타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최인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왜 그렇게 그녀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제 충고를 왜 그토록 밀어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고 싶었던 어설픈 독립심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저희를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죠? 아들의 걱정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절대 우리를 걸고 넘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숨죽이고 숨어 지내야 할 처지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저는 이미 박 기사를 통해 제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몇 군데 흘려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딴 마음을 품는 순간 그들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터였죠.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위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그늘과 그보다 더 깊은 성장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모자는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잠에서 깬 아들은 식탁에 앉아 제가 차린 밥을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밥 정말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를 맴돌던 모든 어색함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자의 관계는 이 지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의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상견례가 끝난 후 몇 주간은 뒤처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최인서 측에서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더군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 목록과 함께 결혼 빙자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동네방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까 염려되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박 기사를 통해 우리가 계약하려 했던 아파트의 부동산 중개인과 상견례를 했던 한정식 식당 지배인 등 몇몇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발이 빠른 법입니다. 오히려 그들 동네에서는 딸 팔아서 인생 역전하려다 망신만 당한 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해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자충수가 된 셈이었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아들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생각은 훨씬 더 깊어졌어요.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대신 곧장 집으로 와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대했어요.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에서 저희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막장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아들 눈치가 보여 채널을 돌리려 했는데 아들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 드라마 주인공이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아들의 농담에 저도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게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머니 말씀만 들었어도.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어머니께서 그때 저를 내치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과거의 상처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아들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기사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인서 씨 가족에 대한 소식 혹시 궁금하실까 해서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잊은 일인걸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기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모든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노동을 전전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고 했어요. 최인서는 몇 번 사기 사건에 연루될 뻔하다가 지금은 작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어떠한 통쾌함이나 기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이 묵직하게 떠올랐을 뿐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끝으로 제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은 아주 평범한 어느 주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화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늘이나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건강한 설렘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주말에 만난 자리에서 아들은 한 여자를 조심스럽게 제게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선하고 총명한 기운이 느껴지는 참 반듯한 인상의 아가씨였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자신의 인연을 만났다는 것을요. 지난날의 그 혹독했던 시련은 제 아들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하기 위한 아주 길고 아픈 예방주사였던 셈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에서는 이제 어떤 불안함도 느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처음 만난 지혜 씨의 손에서는 꾸밈없는 따뜻하고 선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래,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제 말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예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환한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다 겪어온 모든 풍파를 담아 진심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집이 크고 살림살이가 좋은 게 진짜 행복의 전부는 아니란다. 이렇게 마주 앉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기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지.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씨 곁에서 저도 그런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아들은 그저 말없이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사와 사랑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따스한 햇살이 길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눈부시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달려온 제 인생이 바로 이 완벽하고 충만한 순간으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